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초등에 이번에 합격하게 된 합격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말하게 될 내용은 제가 수험생활에서 흔들렸지만 끝까지 갔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될 거고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자기소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초등에 이번에 지원하게 됐고요. 수험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11개월가량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1차 합격 점수는 전공은 51점 받았고 교육학은 16.33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활 형태는 올인형이었고 인강을 통해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초수이기도 하고 이번엔 전북 초등이 5명밖에 선발하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컷보다 13점 높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나 정보들을 이번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단 출발점은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3월부터 시작하다 보니 남들보다 시작이 늦다고 생각을 했어요. 1월 달에는 간호사 국시를 보고 2월 달에는 학교에서 후배들에게 멘토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 3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막연한 불안과 걱정 속에 이 수험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이제 합격이라는 도착점에 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임용 생활을 겪으면서 합격의 핵심 구조 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큰 틀을 보는 것이었어요. 일단 저는 암기를 하기 전, 그리고 개념을 한번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큰 마이맵을 한번 보게 됐어요. 마이맵을 보면 좋은 점은 개념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공부할지 먼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머릿속에 체계화된 서랍장 정리처럼 틀로 자리 잡게 되어서 내용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내용처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화를 해놓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인간호학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방대한데 기출되는 부분은 되게 적은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이라도 언급했던 질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구조화를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 기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원인을 한 가지 쓰고 발병될 수 있는 병리 과정을 그 다음 작성하고 대표적 증상 징후 한 가지를 썼습니다. 그 후에 치료 방법 같은 경우는 원인 제거 방법, 대증요법, 보존 및 지지요법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교수님 책에 보면 표로 예쁘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본따서 구조화를 해놨고, 마지막 약물은 양리작용, 부작용, 투약식 주의사항으로 모든 것을 이제 구조화하여 제 머릿속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짜놨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 임용이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다 보니까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용을 알면은 객관식 같은 그런 문제들은 잘 풀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많이 망설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조화를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반복 및 인출을 자동화 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거는 다 저희가 기출문제를 활용하게 됐는데, 교수님 책 앞에 보면은 역대 기출문제들이 다 모여져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이와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만약에 문제가 간 경변증에 대한 문제라면
환자가 많이 어눌해지고 장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졌대요. 저희가 이거는 간성 혼수라는 것을 다들 알 수 있잖아요. 아, 간경변증은 간성 혼수로 이어질 수 있구나. 여기서 저는 끝나는 것이 아닌 간성 혼수의 사정법은 뭐가 있지? 발생 기전은 뭐가 있었을까? 증상과 치료 방법은 뭐가 있지? 와 같은 것을 인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간경변증에서 간성 혼수로 이어져서 하나의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후에도 사전 결과가 간 떨림 증상과 복수가 나타났대요. 아, 간경변증은 증상으로 복수가 나타날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경변증에서 복수가 나타나는 기전이 뭐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문맥성 고혈압이든지 저알부민 혈증, 고알도스테론증 같은 기전들을 한번 인출을 해보고 아, 복수가 있을 때는 치료 방법이 뭐가 있었지? 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 하나의 기출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간호중재에 대해서 객관식, 임용이 객관식일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변의 색깔을 확인하거나 뭐 저칼륨증을 관찰한다, 저단백시기를 공급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때 이것이 왜 적용되는지 혹은 왜 적용되면 안 되는지까지 인출을 해보며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10부터 40까지 모든 역대 기출을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저만의 인출 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출을 활용하여 정확히 인출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이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인데요. 혼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인강생이었기 때문에 되게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옆에서 이제 같이 공부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으셔가지고, 제가 어느 단계에 도달됐는지를 정말 몰랐는데, 스터디를 저는 잘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서관을 갈 때나 다시 집에 올 때,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마음이 막 안 잡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스터디를 활용해서 오늘 했던 공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인출을 해보며 다시 복습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터디는 암기 노트나 형성평가 같은 기존의 이제 임수진 교수님의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월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월마다 핵심으로 강조해서 이제 노력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3월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정말 많이 밀렸는데 이제 3월에는 그래서 교수님이 그 표로 만들어주신 CEC 미션 인증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강의가 밀렸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점검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표를 많이 활용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OT 자료나 거기에 이 CAC 미션 표를 첨부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나? 아, 나 지금 오늘은 뭐 했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실행하고 복습하고 인증하고 재구조의 단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4월 같은 경우는 저는 지니로드라고 작년부터 교수님이 시작하신 온라인 캠 스터디가 있어요. 이게 1, 2로 나눠져서 저희는 작년에 진행했었는데 저는 1, 2 둘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교수님과 일요일 저녁마다 저는 캠을 켜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과 교수님과 캠을 켜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합격으로 가는 지니 노트는 뭐가 들어있냐면 학습 계획서나 위클리 플랜 그리고 전주 거를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성찰표 그리고 데일리 플랜이라고 오늘 할 것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조금 메타인지를 많이 기를 수 있었어요. 제가 사실 그 MBTI가 P여가지고 계획을 정말 안 세우고 뭔가를 기록해 놓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교수님이 이제 밴드에 올리시게끔 이제 창구를 마련해 주시는데 제가 거기에 올리면서
아, 나 오늘 이거 했구나. 아, 나 오늘 이거 좀 부족했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 다른 선생님의 글도 볼 수 있어서 제가 추가할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을 선생님들의 그런 이제 학습 플래너를 보면서 참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가장 좋았던 부분은 교수님의 집중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월별로 한 번씩 교수님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주세요. 저는 인강생이다 보니까 역시나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적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상담 메일을 보내주시면 교수님이 대답을 잘 해주시는데, 대면적 소통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상호작용의 질 같은 경우가 조금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지니로드를 통해서 교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임용 생활에서 있어서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지니로드가 정말 빨리 마감이 돼요. 작년에는 1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계를 맞춰놓고 이제 그 지니로드를 수강 신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생각이 있으면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네이버 시계든 뭐 네이비즘이든 여러 가지 활용하셔서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는요, 이렇게 단권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단권화 작업이 이제 수진쌤이 진행하시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차피 단권화를 해도 그냥 책에다 표시하는 거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 회독할 때 회독의 깊이가 정말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기출, 암기노트, 확장될 수 있는 개념, 뭐 문풀반에서 다뤘던 거, 모고반에서 다뤘던 것들을 다 이제 한 권에 단권화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지 않고 책으로만 회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을 빨리빨리 회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도움이 됐고, 사람이 시각 효과가 정말 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점박이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 아, 이 개념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꼭 외워서 가야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부분 집중적으로 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런 단권화 작업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단권화를 하면서 한 권 중심의 반복 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던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는 제가 지수쿨 현장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현장 모의고사 일단 봤던 이유는 공부 방향을 좀 점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뭔가 공부 방향을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상대적 순위는 또 어떨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솔직히 이러한 시험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진짜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6월에 진행했던 그 지수쿨 현장 모고를 봤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이게 교수님이 직접 채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뭔가 내 답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교수님이 다 하나하나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공부 방향을 진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고, 제가 대충 외운 개념들이나 아니면 이론성과 좀 다르게 외운 개념들이 확확 이제 티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6월 현장 모고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두 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는 7, 8월 달에 일단 라벨링 정리를 했습니다. 이 라벨링 정리가 사실 3월 달 뭐 이쯤 이제 빨리빨리 시작하면 좋지만, 저는 3월 달부터 애초에 수험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7, 8월 달에 했습니다. 라벨링 정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 반복 출제되거나 확장 가능한 개념들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라벨링을 하나하나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회독을 할 때 빠르게 핵심만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 라벨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마지막 11월까지 회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제 중요한 게 문풀반이 시작되는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풋 중심이 아닌 아웃풋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교수님이 만약에 문제를 문풀반 1주차를 주시면 이제 해설 강의 때 이 문제는 어떤 기출을 응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출 문제를 여기 문제 바로 밑에 이렇게 하나하나 붙였거든요. 하나하나 붙여서 제가 아까 그 인출 및 자동화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뭐 강경변증이 나오면 복수가 나타났다 했을 때 복수의 기전과 치료법 말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교수님이 이 기출에서 응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하면 그 기출을 다 붙인 다음에 인출이 될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은 7, 8월은 이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얼마나 알고 있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게 정확히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7, 8월 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꼭 그 오답 정리 같이 거창하게는 안 해도 되는데 이 문제를 왜 틀리게 됐는지 혹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며 이 7, 8월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달인데요. 9월 달부터는 진짜 하반기 중에 하반기라고 생각을 해요. 9월 달부터 이제 그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 저는 이때부터 현장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교육학 풀고 전공 A, B를 푸는 연습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실전 감각을 계속 기르기 위해서 했고 쉬는 시간도 똑같이 40분씩 갖고 점심도 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과일이나 에너지 바 같이 거기서 실제로 제가 먹을 음식들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어떻게 보면 체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9월 달에는 7, 8월 달과 다르게 기출에서 안 다른 그런 확장 개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교수님이 뭐 국시나 간호직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뭐 보건교사 연수 자료 등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개념들을 가져오는데 이때 감정 요소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틀렸다고 절대 좌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아는 개념보다 모르는 개념이 나올 때도 많아요. 그걸 틀렸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틀리고 시험장에서 맞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꼭 가지고 감정 요소를 줄이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꾸준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 달에도 역시 단권화를 꾸준히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모르는 개념은 뭐 핑크색으로 치고 암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은 연두색 형광펜으로 치고 기출인데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별표를 치면서 제가 이 틀린 문제들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단권화를 꾸준히 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까지는 영역별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10월 달부터는 통합 모의고사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통합 모의고사란 이제 모든 영역이 다 섞어가지고 하나의 문제처럼 진짜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이 다 섞이게 돼서 저는 단원별로 그 개념을 재구조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흩어져 있던 지식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마이맵을 또 활용하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주신 마이맵을 활용해서 정신간호학에서 만약에 약물이 나왔으면 그 약물을 다시 마이맵을 보면서 인출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그리고 뭐 다른 문제에서 고혈압이 나왔다 그러면 고혈압의 그 마이맵을 들어가가지고 한번 다시 인출해 보면서 그 문제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그걸 알고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고혈압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나왔으면 내가 이 고혈압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나를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잖아요. 정말 저도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빠르게 갔는데요. 저는 이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자료를 접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11월 같은 경우는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보면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니 하면서 이제 좌절을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뭔가를 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알던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11월 달에 전 과목을 얇게 회독하는 그 공부법을 활용했는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오전에는 학부 지사간 뭐 어디 페이지까지 회독을 해야지 하고 저녁에는 뭐 아동간호학, 응급간호학, 뭐 성인간호학 어디까지 회독을 해야지 뭐 저녁 먹고 나서는 정신간호학이나 모성간호학 어디까지 회독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루에 그 1권만 다 보는 것이 아닌 1, 2, 3, 4권의 그 각 파트별로 이제 얇게 자주 회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차피 이제 1권을 다 공부를 하다 보면 4권의 내용을 다 까먹고 4권이 들어가면 1권의 내용을 다 까먹듯이 저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의 기억이라도 모든 과목에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과목을 얇게 반복적으로 회독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저를 믿어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임용 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한 불신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분명 교직까지 한 거 보면은 그렇게 막 못하는 머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시험 준비만 하면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머릿속에는 그 3월달과 똑같은 것 같고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불안만 가득해지는데요. 근데 이런 불안은 사실 수험생활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런 불안이 자극제가 됐지만 11월 달에는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시간조차 사실 없는데 이제 불안을 이제 없애는 방법보다는 자신을 믿어주는 그 확신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난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안 되면 누가 되겠어. 계속 속으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학도 짧게 설명을 할게요. 저는 교육학은 설보영 교수님을 들었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전공과 다르게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2월에 교수님께서 월말 모고를 진행하셔서 월말 모의고사를 풀려면 제가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었어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초수고 교육학 개념을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다 휘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또 이제 교수님께서 책 앞이나 혹은 다른 자료로 주시는 그런 트리 구조가 있어요. 이게 그냥 마인드맵 같은 건데요. 그걸로 이제 전체 틀을 먼저 잡아서 교육간 파트별로 이제 영역 간 흐름을 먼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보기에는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걸 다 읽을 수도 없었고 빨리빨리 이제 대충 공부를 빨리빨리 해서 월말 모의고사를 봤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조도를 또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 4월 달부터는 교수님이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특강이 진행된다는 점이었어요.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수험생활 하면서 이게 뭐가 중요해? 지금 교육한 이론도 외우기 바빠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알고 보면 교육학 개념이 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 수록되어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즉 이제 그 실제 시험으로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3, 4월 진짜 강의를 정말 좋게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수님이 뭐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은 정말 중요하다. 포용성 하면 누가 생각나냐? 길리건이 생각나지 않느냐? 길리건의 배려, 뭐 존중,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해 주면서 이론과 많이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러한 점들이 저는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3, 4월 같은 경우는 또 1, 2월과 다르게 1, 2월은 기본 이론이었다면 3, 4월은 이제 심화 이론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3, 4월 달에는 이제 스터디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다른 보건교사 선생님과 함께 형성평가 인출 스터디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5, 6월 달 같은 경우는 5, 6월 달 같은 경우는 전 정말 좋았는데 왜 또 좋았냐? 그러면
이제 최근 10개년의 기출을 설보영 교수님이 다 다뤄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야 이 답이 정답이 되는지, 문제는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하는지,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 그 1, 2월 달에도 그렇고 3, 4월 달에도 그렇고 서결론 특강이라는 걸 교수님이 진행해 주세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서결론을 이 10개년 문제를 풀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써보면서 자동화를 시켰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개념이나 혹은 좀 더 알고 싶은 개념은 교수님 이제 이때는 5, 6월 달에는 그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달렸던 책과 다르게 단거나 책을 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수록된 역대 기출 객관식으로 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풀어보면서 이제 개념을 좀 더 정교화하고 정밀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인데요. 7,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이 영역별로 문제를 만들어주세요.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는 교육 과정끼리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뭐 교육 방법, 뭐 교육 평가, 행정도 다 역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주시는데, 이때는 핵심 개념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쓸 수 있을지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5, 6월 달까지는 사실 이제 인풋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마련되는 부분이었는데 7, 8월부터 역시 임수진 교수님과 동일하게 약간 아웃풋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진 그런 커리큘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핵심 개념 정의를 정확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오답 정리도 정말 꼼꼼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점을 정리를 했는데 아쉬웠던 점과 부족했던 점을 정리를 하면서 제 교육학 스킬도 많이 늘고, 그리고 정답으로 이제 그런 글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많이 혼자 고민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마이너 파트를 이제 슬슬 놓으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하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저는 마이너 파트도 이때도 균형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이너 파트라 함은 교육 사회나 생활지도, 교육 철학 같은 그런 비주류의 그런 과목 영역인데요. 저는 이때도 마이너 파트도 균형 있게 꾸준히 정리하며 저의 혹시나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좀 완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0, 11월인데요. 90, 11월에는 이제 임수진 교수님도 그랬지만 설보은 교수님도 되게 현장 지향적이고 저희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뤄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픈형 적용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뭐 올해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이제 행정에서 출제가 됐는데 직무연수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런 오픈형 적용 문제도 연습을 하고 이제 그 푼 문제들을 상호 첨삭 스터디를 병행을 했어요. 이게 저는 좀 좋았던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교육학 글을 쓰다 보면은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제 눈에는 그게 다 정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제 3자 눈에도 내 답이 정답처럼 보일까? 라는 게 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명 정도로 저 포함 3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답안 업로드는 언제까지 하자, 첨삭 업로드는 또 언제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첨삭을 줬던 것 같아요. 시간도 진짜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글을 보면서 제 글을 보완할 점이라든지 이렇게 쓰면은 정답으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 눈엔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체감을 할 수 있어서 이 첨삭 스터디는 꼭 추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2차 준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2차 준비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1차를 떨어질 줄 알고 2차를 조금 간과했던 면이 있어서 그런 선생님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준비는 저는 정확히 말하면 1차 이후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차 결과 발표 나고 이게 됐네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는 두괄식 구조를 연습을 했습니다. 두괄식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채점자들은 여러 명의 그 정답들을 들으니까 이게 만약에 정답이 뒤에 나오는 구조이면은 이게 정답 처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물어봤으면 문제는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완전히 만들어져야 이게 정답으로 채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구조를 일단 체화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그 문제가 저는 평가원 지역이다 보니까 구상형 1번에서는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고 2번, 3번은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고 즉답형은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답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구상형 1번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의 문제점과 그것을 어떻게 교사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로 일단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문제점 첫째는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제시문 속 상황과 같이 학생이 무엇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 마무리를 일단 지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와 해결 방안이 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 방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성찰 일지를 쓰게 하겠다 하면은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성찰 일지를 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과 매일 5가지의 성찰 일지를 같이 작성하며 학생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를 통해 학생은 무엇을 기를 수 있으며 문제 행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같이 효과를 말하면서 두괄식 구조를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능 답변 틀을 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 2차 준비를 하면 다들 만능틀 하세요. 저도 이게 진짜 뭔지 몰라가지고 막 스터디 선생님과 같이 막 머리를 싸매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막막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서 선생님과 저는 이렇게 그 마인드맵 같이 또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만능 답변 틀을 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만약에 주제를 학습 동기 부족 학생으로 잡았다면 원인이 뭐가 있을까를 막 이제 스터디원 선생님과 막 고민을 했어요. 반복된 실패 경험이 누적되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학습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은 아닐까? 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었어요. 뭐 성공 일지를 쓰게 하겠다. 혹은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줘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고 내적 동기를 자극해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친하신 선생님이라서 막 2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키워드를 막 던지는 식으로 이제 그 답변 틀을 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과 연결한 답변을 구상한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사실 보건교사로서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건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건 수업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건실에서는 학생들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뭐 캠페인이나 땡땡 주간이든 혹은 생활지도 측면에서 보건과 연계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매 년마다 중요했던 키워드들이 이제 면접 키워드들이 나와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 뭐 생태환경, AI, 에듀테크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를 하나 잡아가지고 보건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에듀테크를 큰 키워드로 잡고 이제 한 것인데요. 뭐 저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으로 AR, VR 기반 우리 몸 알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괄식으로 던지고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AR과 VR과 같은 콘텐츠를 활용해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입체적으로 탐색하고 교과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관의 위치와 작용을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또 학생의 효과를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만능틀처럼 나 에듀테크 나오면 이거 써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이런 답변들을 보건과 꼭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어서 막 달달달 암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자신만의 답변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건과 연결해서 답변을 구상하게 되면 저희의 전문성도 보여줄 수 있을 뿐더러 특별함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태도 전략인데요. 저는 사실 완벽함보다는 안정적인 걸 좀 추구하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이렇게 단기간으로 면접은 되게 단기간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나운서처럼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저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전략은 제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막 불안하지 않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걸 핵심 기조로 삼고 스터디를 연습했던 것 같아요. 뭔가 발성, 뭔가 이 말 전달 속도 이런 거를 완벽하게 그 아나운서처럼 맞추기보다는 내 말이 잘 들리는지 내 말을 잘 이해하셨는지 내 뜻대로 그런 거를 많이 점검하면서 이제 태도를 준비를 계속 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시선과 미소를 계속 연습을 했지만 저는 실제 시험장 가서는 막 웃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면접 때는 하려고 시선도 막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보통 3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원 선생님 분이 저는 총 3인으로 구성된 스터디가 많았는데 한 자리가 부족하니까 거기는 뭐 인형을 세워놓는다든지 하면서 이제 시선 분배를 이렇게 해서 연습하며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많이 안정을 찾은 것 같고 2차 준비도 역시 조금 원활하게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6번째로는 자신만의 학습 철학 및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겪으면서 많은 전략들이 저만의 노하우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좀 짧게나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저는 많이 보는 공부보다 자주 꺼내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 정말 인출을 진짜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도 인출하고 아까 그 기출문제 그렇게 분석해서 인출하고 구조도 보면서 다시 인출해보고 막 그냥 인출을 엄청 진짜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설명하고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많이 보면은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너무 익숙하니까 이거는 다 외웠지 하면서 이렇게 간과하게 되는데 그걸 실제로 말로 해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 공부보다 자주 꺼내보는 공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임용 수험생활과 불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저는 불안해도 최소 공부를 유지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불안을 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큰 구멍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시 메꾸려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불안할 때는 새로운 개념을 접하기보다는 이미 익숙한 내용을 많이 접해서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자가 제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터디원 선생님과 나는 모성간호학이 오늘 좀 원래 자신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인출을 해보고 싶어. 와 같이 이제 스터디원 선생님과 나 모성간호학 인출해볼래 하면서 이제 제가 잘하는 부분을 막 선생님께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덕분에 이해가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서로의 자존감을 많이 끌어올려줬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들도 불안이 몰려올 때 뭔가 계속 공부를 붙잡고 있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인 과목이 하나씩은 혹은 과목이 아니더라도 그 특정 단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출을 해보면서 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왜 불안해? 나 앞으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때 다 채워놓으면 돼. 라는 그런 불안이 확신으로 꼭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슬럼프인데요.
사실 슬럼프는 안 오면 제일 좋지만 저 역시 슬럼프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합격 수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슬럼프는 사실 수험생활의 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 왜 이 시기에 오지? 다른 선생님들은 지금 얼마나 공부하고 있을까? 나 왜 이렇게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들 거쳐가는 과정이 난 지금 찾아왔구나. 이거를 근데 어떻게 빨리 극복해서 내 페이스를 다시 유지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강도는 낮추고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분량을 조금 계획을 할 때 조금 많이씩 짜는 편인데 그거를 이제 분량을 확실히 줄이고 뭐 100페이지였던 것을 50페이지로 반절로 과감하게 줄여서 이제 여기만 회독해야겠다 하고 만약에 회독을 하다가 또 못하겠다 싶으면 이제 밖에 그냥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다시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슬럼프 시기 때는 뭔가 계속 공부를 붙잡고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더 공부 자체가 싫어지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리프레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슬럼프 기간이 왔을 때 뭔가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원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꼭 끝까지 이제 공부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면 시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인데요. 제가 3월 달에 시작했다시피 강의가 얼마나 밀렸겠어요. 1, 2월 달에 거의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엔 저는 막 잠을 3, 4시간씩 자면서 강의만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또 그 임수진 교수님의 암기 노트를 또 인출해 보겠다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실 잠을 줄이니까 처음엔 정말 괜찮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빨리 진도 따라잡기가 급급해가지고 막 열의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한 3월 말쯤 가니까 공부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양은 챙겼지만 공부의 질이 떨어지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3월 말에 느낀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달부터는 나 수면 시간 무조건 6, 7시간 이상은 자자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만약에 다 못했어도 그냥 잤어요. 왜냐면 다음 날까지 그게 못 자면 영향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수면 시간은 충분하게 유지하면서 선생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핸드폰은 최소화하고 저는 관계는 완전한 단절을 하진 않았는데 관계를 조절하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실 쇼츠나 릴스 같이 짧은 동영상을 여러 번 보게 되면은 뭐 수진쌤이나 설보은쌤 강의가 짧은 편은 아니라서 긴 강의를 들어야 해요. 근데 이때 정말 저는 힘들다고 느꼈어요. 계속 짧은 것만 보다가 갑자기 막 1시간짜리 보려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최소화하고 릴스랑 쇼츠 같은 것도 안 봤습니다. 만약에 유튜브를 쉬는 날 보고 싶다 싶으면 그냥 릴스 쇼츠 말고 그 풀 영상 있죠. 그냥 약간 자기가 자주 보는 유튜버의 풀 영상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동영상 같은 건 좀 지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얻는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행사나 친구와의 만남 같은 경우는 제 공부에 피해가 안 될 정도로 끝까지 유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단절을 하면은 제가 정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수험 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무조건 하루를 정말 다 쓰진 않고 세 블럭을 잡아서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세 타임을 잡고 한 타임만 무조건 쉬는 타임으로 잡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복들이 하루가 폭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러한 반복들이 누적돼서 제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인데요. 사실 임용생활, 수험생활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흔들리는 것도 당연하고 자신을 못 믿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국 합격이라는 선에 닿을 수 있게 돼요. 사실 저도 계속 불안해만 하다가 공부를 놓친 적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한 불안 속에서 계속 끝까지 가려고 노력을 했고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니 이렇게 합격이라는 선에 닿게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은 합격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서로를 다독여주면서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마지막까지 선생님들 자신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